벙벙해서. 자, 윤여준 민당 선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위원장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그 지면과 TV로만 뵀는데, 네. 네. 제가 오늘 그 모시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기자하셨고, 네. 그렇죠? 네. 동아 경영 네. 하셨고, 그리고 외교관 공보관으로도 계셨고, 네. 해외 대사관의 공보관. 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네. 공보 수석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그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문민정부 뭐 이해창, 오세훈, 안철수 참모도 하셨고, 문재인 참모도 하셨고, 여의도 연구원에도 계셨고, 정치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정말 여야 모두, 진보 보수 모두를 가까이 지켜보셨는데 평생 동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들이 왜 정점에 오를 수 있었나. 그리고 어떨 때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가. 이건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재명 후보도 이제 네. 가까이서 보시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남다른 점이 있으니까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네. 네. 아무나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네. 뭐 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남다른 점은 뭡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문제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분명. 네, 뭐냐면 뭐 한국 사회를 보는 문제의식이든지 권력을 보는 것이든지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는 다른 분들하고 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이슈에 얘기하면 네, 분명한 자기 의사가 있어요. 이 이슈는 이렇게 그렇죠. 딱 해석하고 그러니까 있더라. 이게 뭐 어째서 나쁘고 어때서 좋은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연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몇 번 한 대여섯 번 만나서 얘기를 긴 시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을 아주 짧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건 다 타고난 능력이에요. 생각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생각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있죠. 쉬운 말로 네. 짧게 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네. 있고 그걸 남한테 전달도 하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행동을 옮길 때도 아주 그렇죠. 간결합니다. 네, 분명하고 간결하죠. 그런 거 굉장한 장점이죠. 네. 맞아요.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되죠. 장황하고 초점 없고. 예. 자기 얘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사안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기 얘기만 네, 하는 사람이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설득력이 상당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점이 있어서 네. 일도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도 그러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그런 점이 탁월했다. 탁월했죠. 또 있습니까? 사람들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이런 점이 내가 이 사람 도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점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런데요.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단둘이 앉아 긴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 위원장님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어쨌든 그 대화를 아주 그렇게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어려운 얘기도 쉽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합니다. 스마트하고 간결하고 네. 분명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장점은 자기가 ABCD를 정리했는데 네. 누군가 일을 얘기해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네. 그럼 그 자리에서 고쳐요. 그렇죠. 그거 금방 시인하고 그거 내가 잘못 맞아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고.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 드문 태도. 그렇죠. 자신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기 어차피 이재명 후보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오셨으니까 칭찬 더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제안 받으셨을 때 망설여주셨죠. 망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째,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나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제가 무슨 선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근래에 한 오랜 세월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책 보고 혼자 산책하고 이런 생활을 논평은 여전히 날카롭게 즐겼던 사람으로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양했던 거죠. 근데 왜 오케이 하셨어요 나중에? 근데 워낙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 저 양반이 저렇게 평가를 했으니 그거 도와달라 그러시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네. 실제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왜냐하면요 워낙 후보의 지지도가 높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쉽죠. 뭐 그런 점에서 쉽죠. 본인의 능력으로 이미 뭐 절반 이상을 벌어놓은 분 돕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언제 처음 만나신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하실 때예요. 일찍 만나셨는데. 모르던 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저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일찍 만나셨구나. 네,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삼계탕 집인데 시간을 1시 반으로 하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미 먹고 가서. 그래서 그 식당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제법 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상당히 정리된 자기 생각이 있고 야망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야망이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 야망을 성취할 만한 역량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인데 딱 한 2시간 긴 시간 얘기했는데 만만치 않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오래 얘기하셨다. 네. 그때 정말 혈기 넘칠 때인데 저도 그때 그 시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처음 만나보면 금방 알게 돼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럼요. 말이 간결하고 핵심을 탁탁 짚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그때부터 지켜보셨군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비록 지금은 성남 작은 도시의 시장이나 양반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정치인들이 많아요. 저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딱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유심히 이렇게 좀 지켜봤다고 할까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또 이런 인연이 되네요. 사건의 중심이 여러 번 섰죠. 정치적으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치자가 되려면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면 어려워요. 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놀래지도 말아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 거 치고도 그거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거 치고도 이재명 후보가 겪은 과정은 정말 극단적인 과정을 겪었어요. 험난한 과정을 뚫고 왔는데 대략 그런 분들이 보면 성격이 꼬이거나 이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부터 분노 같은 게 있거나 그러는데 이분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혐오하고 분노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여유가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혐오와 분노가 있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막 걱정하는데 천만에요. 그런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저도 신기한 대목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게 그게 없어요. 그것도 좋은 자질이죠. 자, 그 윤석열 그 내란 이후 6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진영이 지금 그 이후로 괴멸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니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책임져야지. 지금 보수가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 뭐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동안 헤게모니를 쭉 오랫동안 가져온 흔히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한 번쯤은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환골탈태를 해야 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저 모습으로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국민이 신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 시도를 보니까 그 과정도 보세요. 그것도 좀 그럼 매끈하게 하든지. 아, 진짜. 그 당원들이 스스로 스톱시킬 정도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해버리니까 예전에 그런 거 몰래 숨어서 매끈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보수가 그런 거 특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아, 이게 합니까? 사람들이 착해져서 그런가 봐요. 착해졌어. 예전에는 참 기술자다 싶은 점 동의는 안 돼도 네. 기술은 대단하다 싶었는데 요즘 그렇죠. 그것도 없어요. 능란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기술자들도 없고 거칠기 짝이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에 있을 때 느낀 것은 아 이제 과거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흔히 그 국민들이 얘기하는 뭐 술수 예. 뭐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이 그걸 용납을 안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이제. 네. 옛날식으로 술수버려봤자 우리가 교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예, 꼼수부리 생각하면 반번에 들통나가지고 교과를 보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기술로도 봐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수단이라고 네,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통합니다.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 기술자들도 다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살아남지 그러니까 못하고. 뭐든지 정도로 뭘 정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국민을 속인다든지 뭐 이렇게 현혹시켜서 뭘 얻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람의 운명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보셔가지고 아이고, 해안이 있으시던데. 아이고, 뭐 해안까지 있어야만 될까요? 그 전망하는데 예. 누구나 아는 그 결말이 굳이 말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네. 워낙 큰 지지율 격차인데다가 당에서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한덕수가 바꿔치기로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한나라당에 제가 있을 때 네. 이제 김문수 의원이 당직을 맡게 되고 사람 굉장히 솔직해요. 예, 예. 이거 그때 무슨 기획위원장인가는 이제 직책을 맡으니까 저 좀 보자 그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정치 기획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경험도 없고 이런 자리를 맡게 되니까 막 겁이 난다는 거죠. 더 저를 보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당시에 김문수 의원이 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솔직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봤어요. 소박한 장점이 있어요. 예. 솔직히 난 이거 경험도 없고 다 뭐 능력이 부족한데 이걸 맡았으니까 당신 나 좀 도와달라. 그거 좀 우리 정치인들 그거 못 하거든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척하려고 하면 했지. 예. 그래서 저는 당에 있을 때 정말 가깝게 잘 지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고 저는 지금도 그 솔직성이 그냥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저도 인터뷰했을 때 받은 인상은 뭐 꾸미진 않는다. 이 안 사람은. 꾸미죠. 네, 솔직하게 예. 얘기한다. 그런 점에서는 정직한 정치인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극으로 가가지고 하하하하. 거기서 탈출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거 경위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이 저렇게 생각을 할지 전에 안 그랬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 맞추느라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본인 생각이 바뀐 건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넘어가고 정광훈 목사가 만나면서 아예 그런 저 멀리 가시더라고. 그 전광훈 목사님은 꽤 여러 해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나봐라. 안 만나신 분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났는데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딱 오시는데 인상부터가 아주 영어 서 죄송합니다. 왜 어그레시브하다는 표현이 있죠. 상당히 전투적인 분이고 그래서 왜 저를 보자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설득을 하는 게 자기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야망도 없으니까 혼자 하십시오. 그러고 헤어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윤여준 위원장하고 손잡으려고 해요. 아 근데 그건 제가 과장되게 알려서 그래요. 그 이해창 총재를 보좌할 때 예. 이제 당에 계신 분들이 이 출입 기자들이 볼 때 전략적인 사고도 없고 네. 예, 그렇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 총재를 모시면서 저도 뭐 특별히 그 훈련된 사람은 아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총재님도 정치 안 하던 분이시니까 모든 게 생소하시잖아요. 모시고 조심조심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과정을 지켜본 출입 기자들이 저를 이렇게 과장되게 막 써줬어요 몇 번을. 이해창의 책사. 예, 이렇게 그래서 썼죠. 아, 나는 책사가 아니다. 아니, 책략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전략과 책략이 똑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서 책략은 어두운 지혜라는 뉘앙스가 생긴 거 아니냐. 그쵸. 내가 무슨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이냐. 전략적 사고를 했을 뿐이다. 예, 그 사람 이렇게 자꾸 해도 안 들어요 기자들이. 그때 총선 기획위원장 하셨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해찬 전 총재는 그냥 평생 벽건만 한 사람이라 현실 지금 안경 모르시니까. 바꾸라고도 안경도 안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때. 인상 그 매섭다고 안경 바꾸라는데 그것도 네. 안 바꾸던 양반이라 옆에서 이제 그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지휘하셨으니까 기자들이 여기에 캠프의 책사는 윤여준이구나. 아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책사가 왜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보가 공개될 때가 아니니까 유권자들이 잘 모르니까 뭐 속일 수도 있다 쳐요. 지금은 모든 게 거의 공개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지지를 얻어야지. 무슨 책략을 써? 금방 들통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 그 시대하고 계속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젊다고 생각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시대가 지나서 흘러서 떠나려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거 계속 젊으신가 몰라. 저는 시대하고 같이 간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누구라도 다 신문 보고 사람 만나고. 예? 자, 그래서 저는 윤여준 위원장 아마 제안할 텐데 안 받으실 거야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 선대위원장 제안해도 안 받으실 거야. 혼자 그렇게 짐작했는데 예. 하신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아셨나 보다 예전부터. 네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제안을 받을 일은 없다. 이재명 후보가 누군지 알고 받았구나. 예. 그 저는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망설임이 있으면서도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자면 저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헝클어진 걸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나라가 완전 헝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로 단시일 내에 맞아요. 수습하려면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리더십이 돼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탁월하다고 봤거든요. 정리정돈 빠르게 할 겁니다. 네, 분해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면 이재명 만약에 정권이 탄생한다면 이재명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재명 후보가 그때 가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뭡니까?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되게 모든 권력자들이 거기 역량이 빠지는데. 뛰어난 분들이 특히 예.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분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 과거에 겪었던 많은 그 권력자들과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이 점이 비슷하다 혹은 이 점이 우선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판단이 빨라요. 예. 그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자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기 쉽다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번번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누군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성격이 단호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가까운 참모들이 직원하는 것을 꺼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질을 많이 갖췄다고 저는 봤죠. 그때도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 아니래도 도와드릴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더군다나 지금 흥크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내란 종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야 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저절로 되겠죠. 정리가 될까요? 그럼요.
그거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도 말하는데 물론이죠. 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도 좋죠. 정치적 힘이 이만큼 쏠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꼭 압도적으로 승리 안 하면 또 어때요? 능력으로 본인의 통치 능력으로 보여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네.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할수록 그 초반에 네. 정리정돈할 때 힘이 붙죠. 그거는. 그건 그렇죠. 그런데 또 차치 또 오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장단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득표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건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선거는 취임한 다음에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만이지 뭐 꼭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서 네. 보수 진영에서도 오랫동안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논평도 하시고 정치권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색안경을 끼고 있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많이 계신 많죠. 것 같아요. 네. 워낙 이 예. 한쪽의 뉴스만 네. 계속 네. 받아왔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는데 워낙 지지율이 큰 격차니까 아마 보수 유권자들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한테 기대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도덕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걸 얘기하기가 어렵다고도 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국정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아주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면 이 단기간에 수습이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뭐 크게 무슨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안 된다. 그분들을 설득할 때는 지금은 효율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뭐 국정의 효율성이 아니면 이게 수습이 어려워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긴 동의합니다. 지금 도덕 논쟁 해가지고 네. 그거는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달기 어려울 만큼 증거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이건 일단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네. 그 가장 짧은 거리로 그 문제 원인에 접근해서 그때 또 일 잘한다는 평가 많이 받았었죠. 맞아요. 네. 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국정이 완전히 난맥이 됐잖아요. 이거를 단시일 내에 수습해서 교대에 올려내려면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지도자라야 됩니다. 그걸로 어필해라. 예. 보수 유권자들하고 설득해야 될 국면이면 그걸로 어필해라. 네. 저도 그게 가장 강력한 어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득표를 얼마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계산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뭐 꼭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다 똑같은 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긴 합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 선거를 오래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너무 오랜 세월 그 고난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보세요? 저는 그런 걸 따지는 계산한 능력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장도 하셨잖아요. 네. 능력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때 여의도 연구소라는 건 그냥 부설 기관이고 그런 거지. 이게 돈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어가지고 연구소다운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의 명성을 쌓는데 그 기틀을 마련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과장돼 알려진 겁니다. 뭐든지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네. 예. 근데 한 번은 더 모시고 싶어요. 뭐, 뭔가 한 번 국면이 오긴 올 것 같거든요. 대선이 이렇게 아무 맥 없이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한두 번의 국면에 오긴 올 텐데 그게 뭐 아주 큰 파고는 아니더라도 그때 또 한번 모실까 합니다. 아, 자, 그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선 끝난 이후에도 네. 저희 방송에 가끔 나와주세요. 아유, 뭐 불러만 주십시오. 이거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자, 말이 잘 통할 분입니다. 윤여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윤석열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는 없다고 하니 한마디로 기만 아닙니까? 국민 과반수가 계엄을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안 떠나야 하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12월 그 3일날 계엄 그때 내란 그때 계엄 사태 때 그 국회로 달려가서 장갑차를 막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그 원래 공무원인데 공무원 퇴직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왜요? 뜻이? 중립을 지킬 수 없어서. 오.